그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럼 항상 이 코픽스 이야기하는데 네, 코픽스. 코피 나겠어요. 이게 뭐예요? 코픽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용어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코픽스가 이제 예전에는 주담대 기준금리가 CD였거든요. CD 아세요? CD? 양도성 예금 중에서. 예. 그래서 그거 변동금리를 많이 썼는데 이 CD 금리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위기 때부터 IMF 때도 그렇고 CD 기준으로 한 90% 이상의 대출금리가 정해졌는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피해를 많이 채무자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네. 변동성을 줄이자라는 목적으로 코픽스라는 금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든 지 한 1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럼 이 코픽스 금리가 뭐냐? 그럼 은행은 대출뿐만 아니라 정기예금도 하고 네. 뭐 채권도 팔고 정기 적금도 팔잖아요. 네. 금리야. 네. 그래서 코픽스 금리는 그 예금 판매한 예금들의 금리의 합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신규 코픽스는 전월달.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신규 코픽스가 3.4%거든요. 네. 매월 중순에 고시를 하는데 9월달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판매한 금리를 고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에 판매한 정기예금의 금리가 한 3.4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에 딱 3.4로 신규 코픽스를 고시한 거지. 이걸 뭐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은행들도 요새 은행 난리도 아니거든요. 돈 모으려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높여서 돈을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간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시절 좋을 때 대출 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모으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이자가 요새 4.6%막 나오고. 정기예금이. 예. 이금융권 특히 수협, 신협, 말금고에 계신 지점장님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금융권 정기예금은 당연히 시중은행보다 높은데 시중은행에서 이금융권만큼만 맞춰버리니까 싹 빨려 들어가겠네. 글로 들어가니까 이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금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코픽스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을 받는 거죠. 그게 코픽스입니다. 코픽스 금리만 꼭 해야 돼요, 은행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 금리들이 있어요. CD도 여전히 CD 금리도 쓰고 코픽스도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채, 은행채라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또 대출할 재원을 모집하잖아요. 그 채권 금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코픽스 금리가 왜 그 스포트라이트 받냐면 많은 변동 금리 대출들의 기준 금리가 코픽스예요. 가계 대출들의.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픽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품 볼 때 이제 뭐 연동이다 이게 코픽스 연동인지 금융채 연동인지 이런 걸 그 다 체크해야지. 예. 보고 하는 거군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봤는데 요새 막 금리 높다고 하니까 요새 그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체크하신 분들 꼼꼼하신 분들은 체크해요. 그럼 CD나 이런 거 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겠네. 그렇죠. 예. 코픽스가 안정적이다. 네. 예. 고정금리하고 네. 변동금리가 있어요. 요즘에 네, 이제 네.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아, 예. 고정금리로 하는 게 좋아요? 변동금리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워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 고민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원래 이제 금리는 고정금리가 더 높아요. 항상 고정금리 선택하면 우리가 금리를 확정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거기다가 마진을 더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차이가 있는데 올 여름에 이 금리 역전 현상이 한 번 있었어요. 주담대 그 금리 풀을 보니까 고정금리가 더 낮아. 변동보다. 이게 되게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드문 일.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은 여러분 절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예. 고정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금리 전망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정금리를 변동보다 낮게 팔아서 고정을 많이 팔아놔야 금리가 떨어졌을 때 또 금리 차이를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잖아. 그렇지. 변동금리를 많이 팔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도 좀 줄어들 거고. 근데 그 역전 현상이 있었던 얘기는 장기적인 비율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이게 잠깐 있었고 지금은 다시 금리가 고정금리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차이를 보면 한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실거주자분들께 만약에 추천을 드려라. 네. 만약에 제 동생이 무주택이야. 그래. 모기지로는 받을 거야. 금리 선택 형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저라면은 그냥 변동금리 하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왜냐면 시작 금리가 낮아.
변동이. 많이 올라가면 어떡해? 기준금리 확 또 올라가면 어떡해? 어떤 비유가 있니? 물론 올라갈 거예요. 예. 예, 지금 4.5에 받으면 6개월 단위 변동이니까 6개월 뒤에 갑자기 1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6까지 육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예. 제가 뭐 매크로 전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생한테 그냥 예, 동생한테 야, 너 생각해봐. 지금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냐? 주구장창? 그렇지. 나중에 우리가 7% 8% 갈 것 같아? 대한민국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후진국도 아닌데 그렇죠. 금리는 결국에는 왜 올리냐면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떨어뜨리려고. 근데 그게 주구장창 올릴 수가 없으니까 한 1년이 힘들더라도 변동금리를 하는 게 나중에 네가 더 득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전세 자금 대출. 네. 요거는 뭐 DSR 뭐 좋은 질문이신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또 포인트예요. 네. 전세 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 안 봐요. 신청할 때는 안 봐. 안 봐요. 신청할 때 음. 내가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도 음. DSR 안 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해요. 단 전세 대출을 신청할 땐 주택 수가 중요해요. 주택수. 예. 무주택이랑 1주택자만 가능해. 다주택은 안 되는 거야. 시중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그래서 무주택이랑 1주택이신 분들은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전세 대출 신청하는 게 예. 신청하면 아주 잘 나와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전세금의 80%까지.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도 전세 보증금은 거의 안전한 담보라고 보는. 안전 빵입니다. 그렇죠. 예. 예금 담보보다 저는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법으로 다 보장되고. 다만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아.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은행이 이제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정말 드문 케이스들이고 안전한 수익원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예. 1주택자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 살 때는 네. 처분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처분하라고는 하지 않는데 당신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고가 주택이면 안 됩니다. 고가의 기준이 9억입니다. 9억. 9억입니다. 집은 가져도 되는데요. 그게 비싼 집이면 전세 대출 안 돼요. 거기 들어가서 사세요. 이런 뉘앙스죠. 9억 미만인 집을 샀어. 네. 근데 내가 다른 집에 살고 싶어. 네. 그러면 여기 전세 끼고 사놓고 네. 내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다른 집에 살고 싶어. 가능해. 그건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 내가 집이 있지만 1주택이지만 9억이 안 넘었으니까. 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집의 시세가 음. KB 시세가 9억 1000이 돼 버렸네? 어. 1000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어겼잖아요. 예. 그러면 전세 대출 회수해요. 2년 뒤에? 만기 때? 그게 이제 은행에서 전산이 잘 됐고 그래서 분기마다 이제 검증들을 하거든요. 무주택 1주택만 전세 대출 되는데 집을 살 수도 있잖아. 다주택이. 그렇지. 그러면은 어긋나는 건 자격이. 그렇죠. 그래서 3개월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주택수 체크하고 보유하고 계신 집값이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신청 기준에 어긋나면은 연락 와요. 회수나 아니면 연장 불가. 정확히 제가 그 조문이 기억은 안 나는데 만기 연장 불가였던 것 같아요. 집을 사는 거는 회수고 자연 증가분이잖아요. 9억 네네. 천이 된 거는 그러면 만기 연장 불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약간 풀어줬어요. 집값이 9억이 넘어간 거는 당신의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걸렸어? 그 집에서 이사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살면 어. 대출을 유지해도 됩니다. 풀어줬지.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네네. 내가 집을 이제 사놨어. 네네. 여기 이제 전세 세입자분을 모셨어. 네네. 근데 이분이 나가셔야 되는데 네. 요즘 같은 역전세 시대에 네. 예, 이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지. 예, 그게 전세 태거 자금 대출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 DSR 대상이고요. DSR 대상. 예, 역시 DSR 대상이고 전세 퇴저 자금을 받으면 서약서를 하나 써요. 추가 약정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 이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예, 서약서를 하나 써요. 물론 그거는 주택 등기 안 치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DSR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출 있으면 안 나오는 거네. 안 나오는 거죠. 이미 다 차고 신용대출 받아놨으면 안 나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도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주택수에 따라서 막아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DSR 본인의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 역전세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역전세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그냥 생각엔 정부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역전세 이슈를. 그래서